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2년 새해에 또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됐네요. 저는 2022년 1월에 4주에 걸쳐서 최근 치과건강보험 청구 경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진행을 할까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파트 1, 2로 나누어서 진행을 할 건데요.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분류해서 4주간 진행을 할지 한번 보실까요? 네, 오늘은 요양급여의 기본 사항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시작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네, 목차 한번 보시면 비급여 항목과 임의 비급여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주의해야 되죠. 그리고 급여 제한자와 무자격자가 내원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그리고 요양병원에 입원하셨던 분들이 오셨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건강생활유지비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고, 선택병원 지정대상자가 내원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2, 3, 4번에 있는 내용들은 사실 자주 오시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어쩌다가 한번 오시게 되면 우리가 당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다시 정리를 한번 해볼까 하고요. 마지막으로 처방전을 발행할 때 우리가 어떤 것을 주의해야 되는지까지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라고 나와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제도는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라는 말씀 들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반대말은 이제 포지티브 제도인데요.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라고 하는 것은 비급여로 등재가 된 그 항목에 대해서만 비급여로 적용하고, 이 비급여로 등재되지 않은 항목들에 대해서는 비급여가 아니다. 즉, 보험이 안 되는 항목만 리스트를 쫙 정리해 놓고 여기에 있지 않는 것은 비보험으로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의 우리 치과 쪽에서 비급여는 어떠한 항목들이 지금 나열이 되어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시면, 제가 모두 다 실을 수는 없어서 일부만 조금 추려서 올렸다는 거 양해 말씀드리고요. 시태 조절 교육부터 시작해서 교합 응도 검사도 있네요. 구치 측정 검사도 비보험이죠. 그리고 타액 검사도 비보험.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인상 체득. 네, 우리 본뜨기 하는 거는 보험이 안 되는 거 아시죠? 보철의 연장선상이니까요. 그리고 인레이와 온레이도 당연히 보철 치료로서 현재는 급여 적용이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광중합형 복합레진이 보이는데요. 예전에는 광중합 레진은 다 비보험이었지만 2019년부터 5세에서 만 12세 이하의 영구치에 대해서는 급여가 되죠. 따라서 이 부분은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광중합 레진이 비보험이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가치아 이식술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8번 사랑니를 발치해서 7번이나 6번으로 옮겨서 심어주는 자가치아 이식술은 비급여로 명시가 되어 있죠. 그리고 치관 노출술, 공간이 부족해서 예를 들어 2번과 4번 사이에 3번이 공간이 부족해서 맹출하지 못할 때 우리가 이 부분을 교정 형식으로 블라켓을 붙여서 견인시키는 것, 이 또한 비급여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비급여로 명시되어 있는 것 외에는 비급여로 받아서는 안 된다. 이것을 우리 마음대로 비급여로 받으면 이걸 바로 임의 비급여라고 하는 것이죠. 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임의 비급여의 정의를 한번 보면 비급여 진료가 아님에도, 즉 비급여 리스트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진료비를 우리가 임의로 환자에게 비급여로 적용해서 부담시키는 행위를 임의 비급여라고 합니다. 자, 이것은 아주 큰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임의 비급여는 하셔서는 안 된다라는 것 꼭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치과에서 임의 비급여로 지금 받고 있는 잘못된 사례들이 어떤 게 있는지, 혹시나 우리 병원에도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잇몸 치료를 하시는데 레이저를 가지고 했다. 레이저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고가의 장비를 가지고 잇몸 치료하는 병원입니다. 그래서 보험이 안 됩니다. 또는 보험은 되는데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라고 해서 환자에게 더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엄연한 잘못된 행위라는 것이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교정을 위한 매복치 발치. 자, 교정 때문에 발치를 하는 것은 비급여가 맞습니다. 하지만 매복치라고 하는 상황에서는 질병을 가진 치아로 봅니다. 우리가 상병명에서 보면 하악 제3대구치 매복치라고 하는 게 상병명이죠. 자, 이렇게 매복치는 질병을 가지고 있는 병명입니다.
따라서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교정을 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보험 적용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비급여 처리하는 것은 안 된다. 그런데 보통 교정 때문에 사랑니 빼는 거, 매복치 빼는 거 보험이 안 돼요 라고 하면서 10만 원, 15만 원, 20만 원씩 임의로 비용을 책정해서 받는 것 안 된다라는 것이죠. 멀쩡한 4번을 아무 문제가 없는 4번 치아를 공간 확보를 위해서 발치하는 것은 당연히 그것은 비보험 적용이 맞습니다. 하지만 매복치 발치는 교정을 하던 교정을 하지 않던 질병이 있는 치아 발치이기 때문에 보험이라는 것 알아주시고요. 단 치아가 매복치가 아직 그 치아가 완전히 형성되지 않고 치배 상태에서 발치를 하게 되면 이것은 비급여 적용이 맞습니다. 네, 그리고 매복치 발치를 하기 위해서 CT를 촬영했을 때 이것 또한 비급여로 받고 있는 치과들이 좀 있는데요. 이것도 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부당 청구 사례에 보면 들어있는 내용들입니다. CT는 반드시 보험으로 적용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임플란트, 비급여 임플란트 시에는 보험 청구가 안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여전히 이런 치과들이 좀 보이는데요. 타 치과에서 제작한 크라운이나 인레이가 탈락돼서 붙여달라고 왔을 때 이 부분을 비급여로 10,000원입니다. 20,000원입니다. 30,000원입니다. 이렇게 임의로 책정을 해서 받는 치과들이 있는데요. 우리 치과에서 했건 타 치과에서 했건 보철물을 다시 붙여드리는 것은 보험으로 적용해야 된다는 것 꼭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에 현미경을 이용해서 엔도 하시는 원장님들 좀 계신데요. 정말 비싼 장비를 가지고 하시죠. 거기에 비해서 엔도 수가가 너무나도 형편없이 낮다 보니까 이 현미경을 이용하는 엔도를 하는 치과는 비용을 조금 더 별도로 받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임의로 수가를 더 책정하고 있는데 이 또한 문제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발치 시에 사용한 급여 적용 지혈제. 발치 시에 지혈제도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들이 있는데요. 보험이 되는 지혈제가 있고 보험이 안 되는 지혈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이 되는 지혈제를 사용하시면서 이것을 비급여로 임의로 10,000원, 20,000원씩 받는 것 문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치주 치료 목적의 조직 유도 재생술. 즉 임플란트하고 상관없이 치아가 있는데 치조골이 많이 소실되어서 잇몸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GTR이죠. 조직유도 재생술, 차폐막과 본을 넣어서 조직유도 재생술이라고 하는 치주 수술을 하셨는데 이것을 30만 원, 50만 원 부위당으로 해서 받고 있는 치과들 이런 부분도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무자격자와 급여 제한자의 구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자격자는 어떤 분들이 있냐면 건강보험 자격을 상실하신 분이죠. 또는 해외에 출국을 하시게 되면서 장기간 출국을 하면서 급여 정지를 받은 분들이 바로 이 무자격자라고 우리가 인식을 하면 되고요. 급여 제한자라고 하는 것은 잠시 동안 보험 혜택을 못 받는 대상이 된 것이죠. 그 이유는 6번 이상 건강보험료를 체납해서 이게 정지를 먹게 됩니다. 하지만 밀린 건강보험료를 나중에 정산을 하게 되면 이분은 다시 풀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 기사가 좀 났었죠. 어떤 내용이냐면요. 예전에는 그 해외에 출국을 하실 때 3개월 이상 장기 이렇게 출국하신 분들에 한해서만 추후에 급여가 잠시 정지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인지할 수 있었는데요. 이제는 환자분이 출국하시게 되면 바로 출국 다음 날부터 이 환자가 외국으로 나갔다. 현재 국내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게끔 이게 아주 좀 빠르게 일이 진행이 되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환자를 조회하게 되면 이분이 출국자인지를 바로 그 다음날 우리가 인지를 하고 이분은 바로 급여 정지가 된 것을 확인을 하고 비급여 부분으로 수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만약에 환자분께서 이미 입국을 했는데 표시에는 아직 조회를 하니까 이게 반영이 미처 안 됐어요. 출국했다가 입국을 했는데 오자마자 치과에 들렸다 라고 했을 때 아직까지는 전산상에서는 이게 제대로 조회가 안 된다 하더라도 그 환자의 신분증이 있다면 확인이 된다면 이때는 건강보험으로 처방과 진료를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들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청구 방법을 한번 보시면 무자격자 같은 경우에는 보험 청구를 사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외에 나가신 분이라든지 아니면 건강보험 자격을 아예 상실하신 분들은 어차피 비급여로 적용을 하시면 되고 보험 청구로 연결할 필요가 당연히 전혀 없겠죠. 그런데 급여 제한자 같은 경우에는 좀 다릅니다, 선생님. 급여 제한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 공단에 청구는 하지 않습니다. 환자에게 총 진료비 100%를 모두 다 수납을 하는 것이죠. 자, 환자는 건강보험료를 만약에 꼬박꼬박 납부를 하셨다면, 만약에 치과 의원에 오셨다면 오늘 진료받은 비용의 30%만 부담하고 가시면 되죠. 그런데 보험료를 체납하셨기 때문에 건강보험 혜택을 잠시 동안 자격을 인정을 못 받게 됩니다. 따라서 100% 본인이 진료한 비용을 다 내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고 우리는 그래도 심사평가원에 100% 받았지만 청구 송신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왜요? 이후에 이분이 체납된 건강보험료를 다 납부하시게 되면 본인이 30%만 내도 될 것을 70%를 더한 100%를 내셨기 때문에 추후에 그 공단 부담금 70%를 환자에게 정산을 해서 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내용으로 어떠한 진료를 했었는지를 일단 100% 총진료비를 받았지만 심사평가원에 송신할 수 있으셔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은 우리 오스템의 원클릭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이렇게 급여 제한자 라고 뜨게 되고 아래쪽에 보시는 것처럼 총 진료비와 본인 부담금을 동일하게 지금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 진료받으신 총액 35,500원을 우리는 환자에게 다 받으시고 보험 청구는 일반적인 다른 환자들과 같이 송신을 하시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급여 제한자라고 저렇게 보험구분에 설정만 되어 있다고 하면 프로그램에서 같이 심평원으로 전송을 하게 될 겁니다. 네, 그리고 요양병원에 입원하신 분들이 정말 가끔씩 오시는 경우가 있죠. 또 물론 지역에 따라서 또는 계신 치과가 위치가 요양병원과 아주 근접해 있다라고 하면 또 의외로 또 제법 많이 오실 수 있는데요. 우리가 요양병원 환자가 입원 환자가 내원을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다시 한번 정확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요양병원에 입원하신 환자가 우리 치과에 진료를 받으러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오실 때는 반드시 무언가를 가져오셔야 합니다. 무엇을 가져올까요? 요양급여 의뢰서를 반드시 지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의뢰서를 가지고 오지 않으시면 이분은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시게 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우리는 요양병원 환자가 오시면 의뢰서 가져오셨습니까?를 1번으로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양병원 입원 환자가 의뢰서를 가지고 오게 되면 보험 적용해주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의뢰서를 가지고 오시더라도 우리는 환자에게 아까 그 급여 제한자처럼 총진료비 전액을 다 받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환자는 총진료비를 다 우리 치과에 내고 나머지 본래 본인 부담금만 내면 되는데 청구 금액 70%까지를 다 우리 병원에 100%를 내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청구 금액 70%를 누군가로부터 받아야 되겠죠. 그 돈은 누가 준다? 요양병원이 환자에게 지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요양병원은 무슨 돈으로 환자에게 지급을 할까요? 네, 보험 청구를 요양병원이 하는 거죠. 우리 치과가 하는 게 아니라 요양병원이 청구를 하고 그 청구 금액을 받아요. 요양병원은 진료를 한 적도 없는데 청구해서 돈을 받죠. 그러면 그 돈을 환자에게 돌려주게 된다. 이러한 시스템이 바로 요양병원 입원 환자의 청구 방법입니다. 자, 우리는 100% 환자에게 다 받고 청구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진료받은 병의원에서 진료비 세부 명세서를 발급받아야 된다. 네, 우리는 환자의 진료가 끝나고 나면 요양병원이 청구를 하실 수 있도록 어떤 진료를 받았습니다가 적혀있는 상세한 세부 내역서를 환자분에게 드리면 환자분은 본인이 입원한 요양병원으로 그걸 가지고 가서 제출을 하시면 추후에 청구 금액 70% 정도를 보존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발치를 하셨다라든지 어떤 그 처방이 필요한 경우라면 이 환자분께 처방전을 우리 일반 다른 환자들처럼 2장을 드리지 마시고요. 약국 제출용은 드리지 마시고 환자 보관용 1장만 발행을 하시면 됩니다. 환자 보관용만 드리시고 그것을 요양병원으로 가지고 가실 수 있도록 안내해드리고 요양병원에서 처방을 해서 약을 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양병원 환자가 입원 환자가 우리 병원에 왔을 때 조회했을 때 이걸 알 수 있나요? 라고 하면 지금 원클릭 화면에서는 바로 이렇게 입원 여부에 Y라고 우리 눈에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예 자동으로 딱 설정을 해버리기 때문에 따로 신경 쓰실 게 없습니다. 자,
화면 보시면 청구 오늘 만약에 환자분 오셔서 신경치료 너무 아파서 신경치료를 했고 뭐 다른 진료를 했다라고 가정했을 때요. 총 진료비와 본인 부담금이 보시는 것처럼 같은 거 보이시죠? 네, 이렇게 해서 우리는 환자에게 15만 4,250원의 수가를 다 받으시면 됩니다. 다 받으시고 어떻게 하시라고 했죠? 환자에게 진료비 세부 명세서를 뽑아서 드리면 요양병원이 청구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우리 두 번의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저기 상단에 보시면 요양병원 입원에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체크를 하시고 나면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총 진료비와 본인 부담금이 같은 금액으로 이렇게 잡힌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세부 내역서는 수납창에서 이렇게 열고 하단에 이렇게 세부 내역서 발급이라고 해서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내용이 나오죠. 이것을 인쇄해서 드리면 되고요. 혹시라도 원클릭이나 두 번째가 아닌 타사 프로그램을 쓰신다 하더라도 방법들은 거의 다 비슷하니까요. 진료비 세부 내역서를 잘 챙겨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간혹 그 보험 틀니나 보험 임플란트를 하셔야 되는 요양병원 입원 환자가 오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등록은 우리가 해드려야 됩니다. 등록은 우리가 하고 보험 청구는 요양병원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가끔 요양병원에서 치과에서 그냥 등록하시고 청구까지 다 하세요. 저희들이 그냥 이건 신경 안 쓰고 싶습니다라고 하면 양기관이 협의만 이루어진다면 우리 쪽에서 보험 청구를 하여도 그것은 문제가 없다라는 것 확인을 했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제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생활유지비 지원 제도란 무엇이냐 그러면 아주 예전에는요. 의료급여 1종 대상자는 본인 부담금이 면제였었습니다. 1종 대상자에 한해서는 진료비가 아예 없었습니다. 국가가 전액 다 지원을 해줬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본인 부담금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왜요? 의료급여 1종 환자들이 본인 부담이 전혀 없다 보니까 어때요? 병원비 부담이 없으니까 병원을 너무 자주 다니시면서 어떤 그 건강 그 도덕적 해이가 문제가 된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1종 대상자도 우상진료는 곤란하다라고 정책을 바꾸게 됩니다. 대신에 선의의 피해자들이 생기죠. 그렇게 남발하지 않고 정말 필요할 때 감사한 마음으로 무상진료를 받았는데 면제가 아니라 이제 돈을 내라고 하니까 서운한 마음이 드실 수 있죠. 그래서 만든 제도가 바로 건강생활유지비 지원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매달 1종 대상자에게만입니다. 면제로 받았던 1종 대상자들에게만 매달 6,000원씩을 사이버머니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돈이 아니라 가상의 계좌에 가상의 돈을 넣어주고 있죠. 그럼 우리는 이 환자분이 내원하셨을 때 가상의 계좌에 돈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돈을 차감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다 잘 하고 계실 겁니다. 네, 그러면 만약에 한 달에 6,000원씩이면 1년이면 72,000원이 모이는데요. 환자분께서 병원을 자주 가지 않으시고 건강하게 나름 관리를 잘 하셔서 병원 갈 일이 없었어요. 72,000원을 줬는데 한 번도 안 갔다거나 아니면 서너 번 정도 가서 돈이 좀 남았다거나 라고 했을 때는 그 다음 해 1월에 진짜 돈으로 환자분에게 돌려드리죠. 어차피 예산에서 이분들에게 떼놓은 돈이었기 때문에 가상의 계좌에 있었던 그 돈이 현실의 돈으로 환자분께 그 다음 해 1월에 정산이 돼서 돌려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자, 우리에겐 숙제가 생겼죠. 면제 대상일 때는 별로 신경 쓰지 않고 돈 안 받고 그냥 청구만 하면 끝났는데 이제는 이 건강생활유지비가 있으신지를 확인해야 되고요. 또 의료급여 대상자가 진료하고 가고 나시면 어떠한 병명으로 어떠한 진료를 했는지 바로바로 당일에 승인 요청을 해서 이것을 공단에다가 데이터를 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숙제로 또 남아서 아주 번거로운 일이 됐는데요. 간혹 이제 승인을 당일 하셔야 되는데 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으셔가지고 컴퓨터를 끌 때 승인할 거니 승인 안 할 거니 이런 걸 묻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아니면 월 청구를 쏠 때 이런 부분이 마무리가 깔끔하게 안 돼 있으면 오류가 나서 송신 자체가 되질 않죠. 그래서 반드시 승인 작업을 꼭 매일매일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자, 선택병의원 지정 대상자의 진료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또 어떤 제도인가요? 이름이 참 어렵습니다.
자, 아까 제가 의료급여 1종 대상자는 본래 면제였었는데 도덕적 해이가 문제가 되면서 1종 대상자들도 이제 돈 내세요. 대신에 매달 6,000원씩을 사이버머니로 지원하겠습니다. 그거보다 병원을 더 자주 가셔서 돈이 더 필요하다면 그때는 본인이 내십시오. 6,000원까지는 우리가 도와드리겠습니다라고 제도를 만들었었는데 하나 더 제도를 만든 것이 6,000원 가지고 나는 택도 없습니다. 여기저기 아픈 데가 많아서 한 달에 6,000원 갖고는 병원비 사용 못해요. 돈도 없고 어쩌란 말입니까? 자, 이렇게 되는 분들을 위해서 하나의 제도 선택병원, 즉 가장 자주 다니시는 그 병원 한 군데를 지정하셔서 본인이 신청하시면 그 병원에서는 무상으로 계속 진료를 해주겠다라고 하는 하나의 또 방법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한 군데를 지정하고요. 복합질환으로 6개월 이상 장기적인 진료가 필요한 환자에게는 추가적으로 한 군데를 더 신청할 수 있도록 해서 최대 2군데까지 선택병원으로 지정하고 본인 부담이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제도라는 것이죠. 자, 환자를 조회하면 알 수 있나요? 네, 알 수 있습니다. 어떤 환자분 조회해 보니까 어떤 기관을 선택했는지가 이렇게 뜹니다. 의료급여 1종 대상자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상쾌한 위, N장, 내과인 것 같고요. 우리 한의원하고 2군데를 이 환자분은 선택병원으로 지정 신청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2군데에서 진료를 받으셨을 때는 무상으로 진료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본인 부담금이 없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분께서 이가 아파서 우리 치과에 오셔야 될 오늘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되는가? 이 2군데 병원 중에 한 군데 병원으로 가셔서 진료 의뢰서를 발급받으셔가지고 우리 치과로 오셔야 됩니다. 자, 우리는 진료 의뢰서 가져오셨나요? 선택병원 대상자시네요. 진료 의뢰서를 가져오셨나요? 라고 확인하시고, 자, 진료 의뢰서를 가져왔으면 그럼 이제 의료급여 대상자로서 1,000원, 1,500원만 받으면 되나요? 그런가요? 네, 자, 의뢰시 지정한 선택병원에서 의료급여 의뢰서를 발급받아야 되며 이때는 본인 부담금이 발생한다. 공짜 진료는 아니에요. 선택한 병원에서만 공짜 진료고 우리에게서는 1,000원, 1,500원, 2,000원 수납을 하셔야 됩니다. 간혹 우리 선생님들이 의뢰서 가져오면 공짜 진료죠? 라고 질문하시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선택한 병원에서만 무상 진료이고 우리는 의뢰서를 가져오셔야만 1,000원, 1,500원 또는 2,000원의 본인 부담금을 수납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의뢰서 없이 그냥 오시게 되면 어떻게 하나요? 네, 그때는 총 진료비 전액을 환자가 내셔야 된다라고 환자분께 설명을 드리시고 의뢰서를 꼭 챙기셔야 되겠습니다. 네, 화면 보시면 이건 다른 주제인데요. 보호자가 처방전만 수령이라고 나와 있죠, 선생님? 보이시나요? 자, 이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어떨 때 우리가 이렇게 청구를 하죠? 네. 환자가 직접 병원에 내원하지 못한 상황이죠. 바쁜 거나 아니면 몸이 불편하거나 해서 치과에 본인이 오셔서 진료받고 처방전을 받아야 되는데 본인이 오지 못하고 보호자가 대신해서 우리 남편,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우리 아이 처방전 좀 주세요. 이가 많이 아픈데 올 상황이 못 됩니다라고 했을 때 우리 치과에서는 별로 그거에 대한 거부 반응 없이 그러세요. 어떡해요. 처방전 여기 있어요. 라고 하면서 드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신환인 경우는 아니고요. 우리 병원에 계속 오셨던 그 환자분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 보호자에게 마음 좋게 드리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으신데요. 자, 이렇게 대리 처방에 대해서 너무 쉽게 절대로 진행하시면 안 된다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병원에서 현재 환자분이 직접 오셔서 원장님께 진단 받으시고 진료를 받으셨어요. 받으시고 그 다음에 더 오셔야 되는데 오실 수 없는 상황일 때 그때 보호자가 처방전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여태까지는 일단 우리가 암묵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만 이제는 어떻게 된다? 대리 처방은 불법입니다. 라고 2020년 2월 28일에 의료법이 개정됐죠. 따라서 대리 처방 자체가 지금 되지 않는다라고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본인이 오셔야 됩니다. 라고 안내를 하시고요. 단 예외가 있겠죠. 자, 어떤 예외가 있는지 한번 보시죠. 만약에 이걸 지키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런 법령들이 만들어졌죠. 자, 대리 처방이 정말로 필요하신, 정말로 대리 처방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환자의 의식이 없다거나
환자의 거동이 너무나 곤란하고 또는 같은 질환에 대해서 계속적인 진료를 받아왔기 때문에 같은 처방이 계속 나가서 크게 환자가 안 오셔도 원장님은 그 환자에 대해서 상황을 다 알고 있다면 대리 처방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치과에 내원하셨던 환자 중에서 환자의 의식이 없거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계속적으로 우리 병원에서 처방을 받고 있는 그런 사례가 치과에는 사실 크게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치과는 대리 처방이 일단 안 된다. 우리 신랑이 출장 갔는데 아프대요. 또는 우리 아이가 고3인데 학교에서 아프다고 전화 와서 약 좀 더 주세요. 어제 왔던 우리 아이 아시죠? 약 좀 더 주세요. 이런 것들은 여기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대리 처방이 곤란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만약에 방금과 같은 환자의 의식이 없거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계속적 반복적 처방이 나가는 경우가 정말로 맞다면 그때는 어떤 분들이 대리 처방을 할 수가 있냐라고 하면 가족들이 이렇게 수령을 할 수가 있고요. 그때 그냥 오셔서 가져가시는 게 아니라 환자와 그 오신 보호자의 신분증 그리고 가족관계 증명서 그리고 환자의 상태가 어떤지에 대한 그런 소견서가 적힌 종이까지도 다 가지고 오셔야만 대리 처방이 된다라는 거죠. 아주 엄격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 치과계는 아직도 이 대리 처방에 대해서 이 서비스적인 마인드가 우리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아유 어떡해요 여기 있어요 갖다 드리고 빨리 나으시라고 전해주세요 라고 우리가 안내하는 우리들의 모습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가끔 처방전을 드렸는데 분실해가지고 다시 달라라고 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도 우리는 서비스 마인드가 워낙 좋다 보니까 아우 잊어버리셨어요. 다시 드릴게요 라고 생각 없이 그냥 출력을 해서 드리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때도 방법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어떤 걸 보셔야 되냐면 처방전 하단에 보면 이 처방전에 유효기간이 적혀 있죠. 며칠 이내에 이 처방전을 약국에 제출하여라 라고 우리가 치과마다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틀 이내에, 3일 이내에, 7일 이내에 치과마다 이렇게 적어서 처방전을 드리고 있을 텐데요. 우리 선생님들 치과는 며칠 이내라고 처방이 나가는지도 한번 살펴보시고요. 만약에 3일 이내라고 적어서 약국에 제출해서 약을 타세요라고 드렸는데 환자분이 3일 이내, 즉 하루 만에 오셔가지고 어제 주신 처방전을 잊어버렸는데 약을 못 탔는데 지금 아파요. 처방전 다시 주세요라고 했을 때는 이 처방전의 사용기간 이내에 오신 거기 때문에 그때는 어제 처음 발행했던 그 날짜에 그 처방전 남바로 다시 출력해서 드리면 됩니다. 그런데 3일 이내인데 5일 만에 오셔가지고 처방전을 분실했는데요. 다시 주세요라고 하면 사용기간이 이미 지난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는 환자분을 다시 진찰하시고 처방전을 드리세요. 그리고 진료비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검진만 다시 하고 처방이 나갔다면 재진 진찰료의 본인 부담금을 환자분께 받으시고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처방전 재발행 시에도 사용기간이 지났나 지나지 않았나까지도 잘 살펴보면서 정확하게 청구하고 수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뭔가 기본적인 내용인 것 같긴 하지만 자주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가 좀 실수하는 일들에 대해서 오늘 첫 번째 시간에 한번 살펴봤습니다. 잠시 후에 파트 2에서 다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